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인구 감소와 주택 과잉 공급 흐름 속에서 광주 곳곳에서는 우후죽순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광주가 아파트 숲으로 채워진 회색 도시로 변하면서 도시 공간의 정체성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급 불균형, 고층 아파트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다운 도시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하민선 광주광역시 총괄 건축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변원섭 광주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조성우 광주대학교 도시재생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심재훈 광주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광주다운 도시 개발을 위한 고층 아파트 대책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이 광주 지역의 지금 아파트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꽤 높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비교도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광주시의 경우 아파트와 고층 건물 등의 건축 현황부터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하민선 건축가께서 먼저 좀 답변해 주시죠. 2019년 말 주택 수로는 아파트가 66.8%입니다. 이게 통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78%를 얘기하는 통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 가구 수 중에 아파트 가구를 따지면 70%를 조금 넘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전국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고, 도시 중에도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증가가 2000년부터 급격하게 늡니다. 그러니까 1990년도에는 아파트 비율이 29.9%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10년 사이에 69%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원인은 뭐 다각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전에 광주가 아파트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아파트가 없어서 노후 주택이 그만큼 많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교체 욕구가 갑자기 이제 밀어닥치면서 이제 그 추세가 지금 계속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2000년대부터 이제 늘어선 그 광주 아파트 그 비율이 광역시 중에서는 지금 최고 수준이다는 말씀이시죠. 네. 변호사 비원께서도 뭐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광주 관문이 뭐 동광주, 서광주, 남광주, 북광주 할 것 없이 들어서면은 고층 아파트들만 보이죠. 첫 관문에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좀 회색 콘크리트의 모습이 광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0층 이상 건물 사용 중인 건물 현황을 보면 광천동에 그 48층을 비롯해서 15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층 이상 공사 중인 건물만 본다면 첨단 그 슈퍼 자리인데, 그게 지금 39층을 포함해서 한 7개 정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고층 건물이 들어서야 할 아파트 및 건물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약 한 10개 정도, 약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공원에 한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원 정상보다 더 높거나 아니면 비슷한 고층 건물들이 지금 광주시에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금방 한민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급격히 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정말 바람길 조망권이랄지 일조권을 모든 도시 생태계에 파괴할 정도로 이런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경제성, 효율성 위주의 어떤 양적 공급이 많아지면서 이런 이제 고층 아파트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들이 그래서인지 단독주택으로 좀 가고 싶다. 또 코로나19 속에 집에 있는 머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느끼는 때가 또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아파트 건축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조성우 교수께서 먼저 좀 답변해 주시죠. 예, 그 앞에서 통계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2019년 9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미분양된 주택 현황은 대한민국 전체가 6만 62건입니다. 근데 광주광역시는 현재 139건으로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미분양 주택 수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다들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층수가 어떠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지역별 규모 현황을 놓고 보면 조금 광주광역시가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0평 미만의 아파트 공급 현황은 전체 평균이 53.1%입니다. 네. 근데 광주광역시는 30평 미만이 6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평에서 30평 사이의 전국 보급률은 33.1%에 반해서 광주광역시는 42.4%로 아직도 그 30평 이상의 분양 면적의 경우 이 분양주택 구입 수요가 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이 가지고 있는 그 현황도 이게 대규모로 양상되는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원래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산업혁명으로 필요해진 노동자들이 집단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생겨났었습니다. 유럽 쪽에서. 근데 대한민국도 역시 급격한 산업 발전을 가져오면서 주거가 대단위로 공급되게 돼 있었는데요. 그리고 새로 짓는 주택의 70%가 아파트인 거를 보면 공동주택이 대세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환경 측면에서 일반적인 그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주택들에 비해서 밀집 지역에서 주차라든가 쓰레기, 방범, 공원, 놀이터의 관리 사정을 한다면 단독주택지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산가치 측면에서 아파트는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지수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35년간 599%를 상승하였고요. 단독주택은 142%, 연립주택은 160%에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에 이 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의 따뜻하고 온전한 주거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산가치 측면에서 해서 투기 열풍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본 하나가 사회적으로 아파트는 거주자 계층을 은연중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평등 사회의 뭐 기회의 평등 이렇게 사회에서는 외치고들 있지만 뭐 팰리스나 레펠, 레치 팰리스 등 그 어느 아파트 단지에 사는가에 따라서 부와 교육 수준이 드러나서 아파트가 주거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이 이렇게 굉장히 붐이 일고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제 견해가 되겠습니다. 네, 뭐 수요자의 욕구를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반영했다는 부분에서 관리의 편의성, 또 자산 가치, 네. 또 어떤 사회적 계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이 바로 아파트가 되면서 이런 이제 세 가지 큰 원인 때문에 이런 아파트 건축 비율이 점점 높아지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심재원 위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거 설명과 좀 일치한 부분도 있는데, 아까 뭐 수요 공급 측에서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실수요가 있고 가수요가 있는데, 보통 실수요는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그런 거고, 가수요는 이제 자산 증식, 뭐 투자 목적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쪽에서는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연립, 복리로 계산하면 연 10% 정도 자산 증식 그런 통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금화가 가장 빠른 게 또 부동산 중에서 조금만 가격 낮추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게 바로 또 아파트입니다. 아까
아파트 시대에 나왔지만 아파트 시세뿐만 아니고 세세한 지리적 요건까지 다 도로 현황까지 다 나와 있고 학교 편의시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여성 경제 활동에 굉장히 증가로 있어 편의시설 안전성 문제, 청소년들 안전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 주택 지역은 좀 우범 지역도 좀 있고 좀 치안에 있어서 좀 취약점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들이 이제 정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파트 그 건축 비율이 높아지는 어떤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서 앞서 이제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아마 또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지금 2030년에 공급이 수요보다 초과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와 있어서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주택 공급의 초과 우려와 함께 초과가 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그러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은데요. 변호사 위원께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미 예측하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통계들을 보면은 좀 한 2년 전에 나와 있는 통계들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110%, 120%는 금방 올 것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제 가까운 일본 사례를 조금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코로나 직전에 일본을 다녀왔고 요즘 최근에도 한번 이렇게 일본 사이트에 좀 들어가 봤는데요. 아파트가 큰 아평수일수록 대부분 매매가 안 되거나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지금 확 일본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부동산의 가치가 일본에서는 그 약 한 10여 년 전, 20여 년, 30년 전에부터 쭉 내려오는 그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몇 배가 훨씬 더 쌉니다, 진짜. 근데 광주는 지금 현재 광주만 보더라도 평당 2천만 원대가 일반화돼서 25평이면 5억 대잖아요. 근데 5억 가지면 일본 오사카나 일본 그 수도권 지역에 가면 한 두세 개는 살 수 있는 정도로 돼요, 현재. 물론 장소의 위치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부동산 버블이 광주도 빨리 올 것이다. 즉 말해서 아파트를 투자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세대는 이제는 좀 지날 것이다. 정점을 찍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와 공급과 비율이 잘 안 되고 특히 고층 아파트 이렇게 생겨나면서 나중에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멀지 않아서 저는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아마 흉물로 변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일본에서나 아니면 주변의 국가에서도 많은 사례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우려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요. 일본인 90년대 이전에 고속 성장 시절에 엄청나게 이제 도심 내 아파트를 지어서 한계 용적률까지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후화되고 있는데 재개발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용적률이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야말로 새로 아파트도 짓지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하는 아주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것이 이제 수요 공급이 언밸런싱 됐다라는 측면보다는 일본이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들은 전부 지금 주택 가격이 다 오르고 있고 아파트들을 비롯한 도시 주택들을 계속 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단순하게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버블이 생겨서 곧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만은 이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가격도 자동으로 하락이 되고 뭐 매매가 좀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국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예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한민국에 꼭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조성우 교수께서 뭐 덧붙여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주택 공급 초과 우려가 나타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감소와 연계가 됩니다. 현재 많은 학자들은 2030년에 우리나라가 인구의 정점을 찍고 그 후에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하였었는데요. 근데
현재와 다르게 작년에 이미 우리나라 인구가 3만 명 지금 감소를 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이유로 인구가 지금 3만 명이 감소되어 있고, 광주에서는 실제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수안지구 미분양 사태가 되면서 한 5년간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2011년, 12년도 다시 좀 회복세로 돌아섰고, 지금 이제 이렇게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 감소가 되게 되면 아파트가 초과 공급이 됐을 때 저는 도시하고 개인에게 각각 문제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개인의 문제는 이제 부동산 부실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갈 것이고요. 그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개인의 금융 부실이 오고, 그다음에 개인의 신용 문제까지 제도가 될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의 신용 문제가 대두된 것에 대해서 그 개인이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고요.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면 생활 활동도 위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 개인 간의 공동체가 또한 와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도시의 측면에서는 이제 많이 초과 공급이 되다 보면 공폐가가 또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공폐가 발생하면서 기존에 지금 높게 형성했던 아파트의 가격들이 붕괴가 되게 되면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와서 이 또한 이제 도심 공동화 현상까지 이어질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슬럼화 현상까지 되면 이제 범죄가 발생하고, 그래서 범죄 우범지가 되면 이제 그에 대한 또 공동체도 같이 무너지게 돼서 이 도시와 개인에까지 다각도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체계적인 공동주택 수요와 공급을 수급을 잘 조절해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구 감소를 이제 크게 꼽으셨고,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개인 또 도시 차원에서 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토론의 초반이라 이제 광주 아파트의 어떤 현황과 아파트 전반에 걸쳐서 또 수요와 공급하고 연관지어서 좀 예측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특히 요즘 들어설고 있는 고층, 높이가 높아지는 이런 아파트들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건 왜 높게 지을까? 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높게 고층으로 짓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재훈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언뜻 생각하면 고층 아파트라면 뭐 20층, 30층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고층 아파트 기준은 이제 12층 이상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건설사 입장, 시공사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높이면 분양세대가 늘어서 토지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를 충당하고 충분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또 고층 아파트가 되면 주변에 이제 대지 활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공원 조성이나 편의시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 편의시설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요자 측 입장에서 보면 그 저망권도 있고 또 인구 밀집으로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아까 초등학교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장 선호한 게 뭡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노동 시간을 줄여보고자 하는 그 가사 노동 시간을 줄여야하는데 그 육아가 제일 큽니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좀 선호한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그 고층 아파트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현금화가 잘 되는 로얄층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망도 우수하고 또 소음이나 이런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도 안전하고, 그다음에 회충 같은 거 이런 것도 상당히 고층에 있으면 무기도 좀 많이 덜 올라오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고층 아파트가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함인성 건축가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부분은 진짜 좀 우리들이 편견을 좀 버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고층이 뭐 조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높아진다. 혹은 뭐 어떤 그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높아진다. 이거는 좀 건축적으로 보면
일종의 자기 모순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고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서울시의 평균 용적률이 얼마냐면 160%입니다. 반면에 파리 시내를 가보시면 10층 이상은 전혀 없죠. 다 7, 8층입니다. 그러면은 용적률이 서울보다 낮아야 되겠죠. 파리의 용적률은 250%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100%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건폐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리는 파리 시내에 있는 것도 다 아파트입니다. 그쪽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연도형 아파트라고 그러고 우리 같이 이렇게 타워로 올리는 걸 단지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단지형 아파트만 지어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단지형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단지형 아파트에서 용적률을 높이려니까 높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나 조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건폐율을 적게 만들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왜 이렇게 낮게 됐는가를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주택 공급 역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이 급속하게 되면서 중산층한테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데 도시 기반 시설을 국가에서 안 만들고 그 단지 사람들이 자가 부담으로 만들게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녹지, 주차장, 유치원, 뭐 관리사무소 이런 것까지를 다 자가 부담으로 가지게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건폐율이 높아질 수가 없죠. 그거 다 채우고 나면.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왜 단독주택값보다 아파트값이 비싸냐? 당연히 좋으니까 비싼 겁니다. 주차장도 있죠. 녹지도 있죠. 유치원도 있죠. 거기다가 조망도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소비자들에게 혹은 이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한테 고충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 이전에 우리나라 국가가 경제 개발을 하는 동안에 국가가 의당 지불했어야 되는 주차장이나 이런 소위 주거 기반 시설을 전부 소비자한테 전가했다. 그리고 개별 국민 저축을 통해서 그걸 공급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저는 뭐 항상 주장합니다만 이건 원죄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서양처럼 100년 이상 도시화를 하면서 국가가 사회기반 시설을 짓고 나서 건폐율을 거의 70% 80% 줘도 파리에서는 그 녹지나 공원이나 뭐 학교나 이런 것들이 다 주변에 있거든요, 이미. 네. 그러니까 그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높이 짓는 거가 문제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이제 우리가 대안을 내려면 역사적으로 그 부분부터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뭐 예를 들면 고층 건물의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조금 줄여보고자 하는 일부 노력들이라든지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고층 아파트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먼저 주성우 교수께서도 좀 예. 답변해 주시죠. 실은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처음 공급된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그 마포 아파트로 다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실은 그 전에 1956년에 외국 회사의 힘을 빌려서 3층짜리 행촌 아파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부터 실은 이 아파트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온돌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라디에이터에 의존하는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는 좀 춥고 열악한 집이었습니다. 최초의 아파트는. 그래서
마포 아파트는 입주 첫 해에 겨울에 수도가 얼어서 수세식 화장실이 무용지물이 됐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망권이 좋은 최고층 아파트가 가장 높은 가격을 차지하지만 그때는 1층이 가장 높은 가격을 했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후에 방금 이제 안민석 건축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빠르게 바뀔 수 있었던 거는 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발빠르게 수요자들에게 요구 사항을 맞춰서 갔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사업화를 극대화해 갔기 때문에 네. 이게 다량으로 공급이 되고 많이 성행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나타나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재해에 취약하게 됩니다. 네. 그 화재나 지진동과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층 아파트는 이제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고요. 원래 피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화재를 자기가 감지하고 나서 1층이 아니고 이제 피난층입니다. 피난층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5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5분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가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해서 화재 진압 장소에 오는 데까지가 걸리는 시간이 평균상 5분이기 때문에 5분 안에 피난층으로 다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피난에 관련된 법규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중간중간에 피난층을 두기도 합니다. 물론 1층을 피난층으로만 보지 않고 중간중간에 방화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물과 그다음에 지낼 수 있는 식량들을 보관하면서 피난층을 두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초고층으로 가다 보면, 고층으로 가다 보면 그 피난층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돼서 이런 이제 재해에 좀 취약하다는 것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거 환경에서의 취약성입니다. 네. 고층이 될수록 일반적으로 이 고층에 올라가면 풍화중을 받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나 이런 것보다는 이 커튼월이나 좀 이렇게 유동성, 이 건물 구조 자체에 좀 유동성이 있는 구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짓다 보면 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네. 따라서 이제 추위로 인한 결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또한 유지 관리비 또한 높아지면서 또 이제 화재하고 됐을 때 또 연돌 효과들도 나타나는 해서 환경이 취약하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위에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공동체 결여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공동주택인데 실상은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반세기 걸쳐 아파트에 적응하는 동안 잃어본 것이 결국 이제 공동체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공동주택이 많은 세대와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서로 이라는 것들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도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거대한 장벽을 형성하여서 도시 경관을 해치기도 하고, 뒤쪽에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네. 도시 바람길의 숲의 영향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자기가 높이 올라서서 자기는 일조가 좋을지 모르지만 자기 내부에서도 일조 피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들어선 단지의 북측에는 또 기존에 있던 건물들에까지 일조에 영향을 주는 해서 환경적 피해를 양산하는 크게는 5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7년에 그래서 경관법이 제정이 되고 2017년에 국토경관 헌장이 선포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도시경관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도시경관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하민선 건축가께서 이 도시경관 관리가 왜 중요한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도시경관하고 농촌경관하고 다르죠.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건축물 집합에 의한 경관입니다. 그 경관이라는 게 이제 2가지 측면이 있죠. 그 건축물의 집합이 어떤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아름다우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 안에서 주요 조망점들이 이렇게 보여지느냐. 예를 들면 광주 같으면 무등산입니다. 무등산이 도시의 모든 곳에서 보여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요한 광장이나 도로에서
무등산이 만약에 가려진다. 이런 거는 공익을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에서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과 동시에 공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적인 영역이면서 공적인 영역을 공공에서 이렇게 제어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경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상위에 있는 공동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광주에서 무등산이 안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기 정체성 문제까지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이러는 문제는 단순하게 햇빛을 안 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 광주의 역사와 여러 가지 장소성을 잃어버리는 말하자면 본데 없는 도시가 돼버리는 사회자께서 처음에 광주다움이라고 얘기했다면 그 광주다움이라고 하는 거를 망실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없이 각 필지별로 법에 맞으면 얼마든지 질 수 있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관법도 생기고 여러 가지 도시 설계,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건물 지을 자유가 공적인 어떤 의무를 앞서고 있어서 계속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그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등산 경관을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그 지켜야 되나 이 부분은 이제 예컨대 파리 같으면은 최고층 수로 다 아주 평준화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우리는 이제 이미 그런 건 놓쳐버렸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런던이 그 예인데 런던은 이제 세인트 폴 성당이라든가 이런 주요 조망점에 향하는 그 뷰 코리도라고 합니다. 통경축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거기는 절대적으로 높이를 제한합니다. 네. 대신 나머지 그것이 피해되는 높이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많은 연구와 시민적인 합의와 그거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만들고 그거의 이행 매뉴얼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은 그거에 이제 이 시범 프로젝트로 지금 그 말씀드린 그 사항을 부동산 경관 통로를 위한 도심부 높이 제한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도시 경관 물론 이제 건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사적인 영역이지만 이 도시 경관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의 인식 또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에서 아직 멀었다 갈 길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변은섭 위원께서 덧붙여서 이 도시 경관의 중요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경관의 중요성은 이제 다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법 제도화 문제, 입법과 거기 이제 상위법에서 임한 조례들 이런 것들을 성급히 좀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죠. 물론 이제 조례도 한계가 있죠. 근데 실은 저희들이 현재에도 조금 이렇게 경관을 위한 아파트나 건물 관리들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광주 경관 계획이랄지 뭐 광주 도시 기본 계획이랄지 또 도시공원 및 그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생태관광 조성 조례도 있고 광주에 그다음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어떤 그 규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 계획에 적용을 하고 행정에서 처리를 할 때 이제 모든 이혼에도 일을 할 때 그런 좀 적용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물론 강제 조항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 계획들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남강주 지나가면은 높은 아파트 있죠. 학동에 그 있는데
그게 35층이가 될 겁니다. 근데 그 건물 하나에 인해서 양림동이나 아니면은 그 서동 쪽 아니면 광주천변에서 바라봤을 때 무등산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과거에 다르게 완전히 장막을 쳐버린 거거든요. 공익보다는 사익이 우선하고 실은 각종 심사위원회 그 당시 때 심의할 때도 나름대로 어떤 그 자본과 어떤 언론 권력을 통해서 행정을 압박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해버리는 이 지역에 대한 또 다른 기득권층들에 대한 어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실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높은 건물들에서 사는 사람은 상층에 사는 사람들은 좋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하거나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러니까 조망권은 실은 법적으로 지금 보장이 안 돼 있거든요. 일조권은 보장돼 있습니다만 최소 규칙, 최소에 대한 기준이고. 네. 그러니까 조망권, 일조권, 뭐 바람길 여러 가지 통풍에 대한 인간으로 혜택 받아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그 건물로 인한 주변이나 광주 시민들이 정말로 혜택을 못 받는다면,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단다면 이거야말로 인권 광주로서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인권도시, 시민을 위한 중심도시로서의 가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과 규칙으로라도 제대로 좀 적용을 해서 좀 잘 지키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기본계획이나 경관계획 이런 것들을 있으나마나 하는 기본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걸 적용하고 지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뭐 연장선상에서 광주의 정체성, 광주다운 뭐 이런 도시 경관에 대한 문제 인식 이것들이 이제 가장 또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차원에서 사례를 들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광주도 이런 계획들이 분명히 있고. 또 일부 이제 뭐 동구 같은 경우는 경관 관련해서 이제 조례도 제정하고자 해서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법에 의해서 관리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어떤 현황이라고 할까요? 조성우 교수께서 좀 덧붙여 설명해 주시죠. 예. 네. 경관계획은 아까 사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에 경관법이 제정됐고요. 2014년 도시경관 시책 개선과 보완이 절친한 실정이어서 중앙정부에서는 그 역할과 지자체 역할을 좀 그 당시에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 각종 개발 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를 강화하는 경관법을 시행 공포해서 현재 16개 광역시 자치단체에서 모두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23개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는 자기들의 정한 그 행정규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꼭 경관위원회가 아니라 뭐 도시경관위원회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중점 관리 구역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 관리 형성하여 살 구역으로서 광주광역시는 현재 송정 역세권, 그다음에 ACC, 그다음에 영산강, 그다음에 모등산 녹지 이렇게 해서 축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또한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지금 도시정비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과 그다음에 경관계획은 2023년 1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은섭 위원께서도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 여기에 있는 경관법에서 하고 있는 수준은 이렇게 하기를 권장한다의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방금 한민선 총괄건축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외국 사례를 드신 것처럼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즉 디자인과 설계 가이드를 제시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설계가 되지 않으면 애초에 사업 심의권을 올릴 수도 없고 통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경관 계획보다는 좀 더 설계 가이드를 명확히 제시해서 거기에 준해서 따르게도록 해서 이번에도 광주광역시에서는 그렇게 좀 강력하게 설계 가이드가 되고 그다음에 도시 경관을 정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작돼서 늦었다 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도시 경관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제어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네네. 거기에 덧붙이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는 심의라는 거를 우리나라처럼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관, 지금 말씀하신 경관 중점관리구역, 뭐 경관축 여기에 있는 것만 경관심의를 하는데, 경관심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업자가 설계도를 가져오면 그걸 놓고 심의위원들이 둘러앉아서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너무 높지 않아, 이건 뭐 이래야 멋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사실 심의가 일관성도 없고 객관성이 결여되죠. 그런 문제 때문에 외국에서는 말 그대로 도시의 모든 이 건물의 높이, 형태, 위치, 심지어는 지붕 모양, 창문 위치, 벽면 재료까지도 다 도시 설계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이드라인인데요. 그대로 설계를 해오면 심의를 안 받아요. 그거하고 달리 하고 싶다라고 할 때만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역에 들어오면 무조건 심의를 받죠. 네.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아까 이제 변 위원님이 뭐 부정적인 그런 우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도 없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예측 불가능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40층도 얻어내고 어떤 사람은 못 얻어내고, 그러면 내 땅에다가 얼마를 지을 수 있는지 내가 예측을 못 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직 멀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이면 적어도 세계 10개국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이미 만들어 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광주에서 지금 국내 최초로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 원도심하고 그 무등산 관련해서 지금 작업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실은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제가 경관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경관에 대한 것들을 법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관계 조항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그게 저는 이제 지금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권장하는 것이라도 좀 지금도 적용을 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세 설계 광주시 경관계획 보면은 상세 설계 지침까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방 앞서서 말씀하셨던 우리 교수님들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확실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으로 대한 규정이나 경관에 대한 그런 규칙이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도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입법하고 개정하고 제정할 동안이라도 저는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그러면 그것이 없다고 그래서 안 지킬 거냐.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지키려면은 그런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적용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저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지금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주관적이긴 하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사실을 증명하고 심의를 안 하고도 그걸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각 위원들마다, 도시계 위원들마다 다 주관적 생각 갖고 이렇다 저렇다 재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들쑥날쑥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경관 기본계획 잘 지켰으면, 그 다음에 현재 기본계획들을 모든 걸 잘 지켰다 한다면 광주 도시가 이렇게 고층 건물로 아니면 또 난개발로 이렇게 이런 토론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됐겠죠. 네. 이런 것들이 많은 아쉬움, 시민들의 어떤 그 마인드를 행정이나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전문가들이 좀 시민의 마인드를 좀 따라가고 이끌어주고 미래를 보는 관점을 좀 제대로 봤으면 쓰겠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경관에 도시 경관과 전망권 이런 거 일조권에다가 다 관심을 갖는 게 건축법도 마찬가지고, 건축법 일조권 전망권 시장도 아직 20년도 안 됐습니다. 이런 일조권과 관련돼서도 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도 뭐 옛날에 물론 90년대 후반에도 있었지만 그 입법화 되기까지는
그 2000년 제가 알고 기억하기로는 2000년전 이후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그 개발도상 국가에서 지금 저희는 이제 선진국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선진국 수준이 왔지만 나름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외국의 도시와 같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 점 첫 출발이고 또 기업하는 입장에서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규제가 많다. 외국은 이렇게 규제가 없는데 우리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정말 공사도 시공도 힘들고 기업하기 힘들다 이런 불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조화점을 이루어가는 게 아직 우리가 도시 역사도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파트를 형성하는 그런 도시 역사도 짧고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은 이 기업 입장도 한번 고려하고 또 이 공공이익도 고려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우리가 초창기 단계라고 보입니다. 아직 지금 아까 우리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시는데 도시 역사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목표가 경구하는 목표가 뭐냐? 일단은 시각적 답답함 뭐 이렇게 스카이라인 형성 부분 아까 연동 이쪽 그 아파트 단지 구성하는 방법이 탑상형도 많이 연구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우리가 대안을 계속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한 교수님이나 우리 변 교수님 갑자기 그 보니까 상당히 식견도 가지고 있으시고 이런 안들을 계속 내놓는다면 우리가 좀 더 그 경관에 대한 도시 경관에 대한 관심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은 다음 뭐 일조권 얘기를 좀 나눌까 했는데 아파트 건설 허가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건설 허가 기준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좀 연장선상에서 그 경관 심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을 때 어떤 허가 기준이 있으며 또 절차들이 있는지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일조권 이야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민성 건축가께서 뭐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허가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반 건축물은 이제 허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속행위입니다. 이제 법 기속행위라는 건 뭐냐면 법에 맞으면 관청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건축물이고요. 건축 허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건축물로 보지 않고 이거는 도시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허가를 법에 맞다고 내주는 게 아니라 사업 승인이라는 걸 해서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는 그만큼 굉장히 공공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모든 허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예측 가능하고 항상 이제 말하자면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까지 허가 관행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걸 갖다가 심의에다가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심의에다 넘기면 이거를 소위 제3의 전문가들이 행정관청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의무를 대신 짊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행정관청으로서 자기가 내주기도 그렇고 안 내주는 이런 애매한 부분을 심의로 넘겨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심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좀 선하지 않는 측면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심의를 불신하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건설하시는 분들은 규제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외국에선 건축 허가가 없습니다. 건축물은 아예 허가 자체가 없고 그 건축물의 라이선스를 가진 건축사가 도장을 찍으면 그게 그냥 허가가 돼요. 대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건축사가 징벌적 배상을 하죠. 반면에 심의는 무지무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런던 같은 데는 허가를 하나 받는데 건축 허가는 하루 만에 나오는데 그 앞에 심의를 받는데 2년씩 걸립니다. 심지어는 10년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건설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규제가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가 더 심해지고 더 자세해지고 더 아주 세밀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땅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지죠. 이 땅에다가는 얼마큼 줄 수 있다는 게 다 필지별로 다 나오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불만이 없을 텐데 지금은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이 왜 불만을 하냐면 이 땅에다가 도대체 심의를 겪으면서 내가 얼마를 얻어낼지를 예측을 못하니까 그 심의가 그 사람들로서는 고통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이미 그 방법이 우리보다 오래된 도시 역사를 가진 거기서 검증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우리가 가되 아까 우리 신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과정을 아주 현명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도시 재개발 재건축 경우에 이제 조합 설립이 인가를 받으면서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습니다. 뭐 재건축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 노후화된 아파트를 다시 새롭게 개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주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뭐 2030년까지 17만 4천 호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참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 지금 광주 경에는 시행자가 누구냐면 거의 조합의 경우가 지금 50% 상당 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에는 한 70~80% 객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저희가 좀 도시 및 중앙기 정표라도 이게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우리가 LH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또 광주 도시개발공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기관들하고 공동으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문제점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조합설립 인가에서 지금 10년째 필요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좀 부족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전문가 시행자들이 시행 대행사를 좀 선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횡령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또 이제 시공사와 뒷거래도 자꾸 이제 문제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간에 맡긴 조합은 전문가도 부족하고 가장 문제점은 자본이 부족합니다. 이 시행사가 말로는 20% 자본금 충당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은 2%? 제가 보면 100억 공사면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실상하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좀, 관공서가 또는 우리가 LH, 서울은 SH, 광주는 도시개발공사가 또 있습니다만, 그런 게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됐든 아니면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됐든 간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구역 지정을 하고 또 추진위 구성을 하고 조합 설립,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인가라고 그런가요?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죠.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 여러 가지 절차를 받고 각종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면 또 행정 절차를 받고 착공하고 이제 준공하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제 지역주택 조합의 제도적 미비점들이 많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위임한 각 지자체 위임한 조례들도 상위법에 맞게끔 또 위임한 내용만큼은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은 도심 내 상업지역 등 고층이나 고밀 주거지역 또 건축물로 인한 일조권 조망등 열악한 그 주거환경 도시계획을 완전히 좀 강화를 해야 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은 그 주택을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주택에 대한 것들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주변의 환경도 분명히 봐줘야 된다. 환경 개선 사업이 됐든 정비 사업이 됐든 간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계림 2구역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아침에 계속 동호청 앞에서 아니면 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집회 이유가 뭐냐면 그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들. 그러니까
뭐 완충지를 더 넓혀야 한다든지 주변에 살기가 굉장히 불편했다면 좀 더 개선해서 생활하수나 오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전기나 도시가스나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소방차나 들어가게끔 해주고 명지가 되지 않게끔 해서 활발하게 길을 터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계속 무작정 그 법의 틀에서 맞게끔 허가난 대로 지어버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불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호소할 때는 물론 조망권 이쪽은 더 호소합니다만 그런 우선 생활에 대한 그 피해가 안 입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규정, 규칙, 입법화 아니면 이런 것들 네. 정해서라도 봐야 되고 그게 빠졌다 한다면 이제 각종 행정에서 위원회에서 이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 놓치고 있으니까 이런 허가를 내면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일조권, 조망권을 비롯해서 뭐 인근 지역민들의 의견들이 그렇다면 이런 아파트 건설 계획 전에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반영이 뭐 거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좋습니다. 예, 조성우 교수께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앞에 토론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으면 시청자분들이 공동주택 그 허가가 굉장히 간약하거나 위원회만 거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실은 되게 복잡합니다. 허가를 공동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시에 제가 이제 광주광역시의 심의를 받는 경우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이제 21층 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 되면 광주광역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아야 될 건 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기술심의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한데 이제 각각의 심의위원들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네. 도시계획심의는 이 지역에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와야 되는지를 제한선을 정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관심의를 가면 조망권에서나 이 밖에서 도시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높이는 어느 정도 적정한지, 그 다음에 색깔은, 그 다음에 재료는, 그 다음에 주변과의 관계는 보는 것이 이제 경관심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심의를 가게 되면 그 단지가 즉 아파트나 건물이 지어질 때 건축적으로 기능적으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안전의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보면 이제 소방, 구조, 교통 다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외관이나 내부 성능이 다 완성이 되면 이제 구조적으로 이거 문제가 없는지 해서 구조심의를 또 받게 돼서 이제 심의는 거기서 끝나지만 이 공동주택 이 정도 세대수 이상이 되면 인증, 즉 말해서 이 건축물이 환경적으로 친화적이고 에너지는 잘 사용되고 있고 또 교육 환경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해서 받아야 하는 인증만 해서 12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이 받는 도중에 이제 15개 이상의 부처들하고 이제 부서들하고 협의를 돕니다. 그래서 보통 하면 공동주택 인허가 기준 절차를 보면 평균 잡는 것이 1년 반을 잡습니다. 계획을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내가 이거를 설계해서 심의를 통과해서 사업 승인을 받는 데까지 평균 18개월을 잡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상이 걸리게 대부분이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이제 이런 와중에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실은 이제 그건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할 때 이제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할 때는 이제 주민들의 공지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민간 사업자들이 공동주택을 할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이제 고층 아파트 건설할 경우 이제 공식 절차는 없고 이거를 사전에 정보를 득한 민원인 즉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면 이제 의견을 청취하거나 심의 의견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은 제가 지금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파트가 실은 이제 1조 파트거든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중앙환경 한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이제 1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1조 부분이 되게 많이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이 이제 내가 계획했던 당시에 단지 안에 내부 1조가 아니고요. 이 단지 밖에 특히 지어지고 나서 북측에 해당되는
기존에 있던 뭐 근린 상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서로 이 환경적인 문제가 상충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조권 피해들이 나타난 것들이 같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제 이 도시를 아까 이제 변호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부서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막 이 해야 될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제 주거 정책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어떤 특정한 것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아마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꼼꼼히 따져지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행하고 있는 많은 절차와 시간들 속에서도 좀 더 계획안들이나 시설 계획된 것들이 좀 더 세밀화되고 정교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주문 의견 청취 제도가 도시정비법하고 도시개발법만 있고 주택법은 없습니다. 이제 도시기본계획에서 주문 의견 청취나 지방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또는 시행구역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이 경면 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방의회가 안 들 수 있다. 뭐 10% 기준이 뭐냐 그러면 상당히 애매합니다. 저는 그 기준을 물론 경면 사항 변경의 경우에 해당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기준을 조금 낮춰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금면 사항인지 아니면 퍼센티지를 전체 그 공사 대금에서 아니면 그 시행구역 대금에서 얼마가 낮춰지면 이게 경면상 5%라 저는 이제 한 7% 조금 더 지금부터 낮춰야 된다 생각하고 네. 일단은 그 존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시행구역에서 이제 배제가 되는 경우에도 또 경면상은 변경의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의견을 청취를 아니하는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아파트 지금 시공에 오히려 지장이 더 많아집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네. 반대 의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민 의견 청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정부의 도시개발법에는 더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 비율도 좀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또 경면상의 변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열거해야 하는 형식으로 그러면 열거하면 그에 준한 기타 그러면 그 앞에서 열거했던 거에서 기타 하면 그에 준하는 것만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입법화가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좀 또 조례로도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나와서 지금 이제 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광주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잇따라서 추진될 때 문화적 가치가 높은 어떤 공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존치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광주에 꼭 지켜야 할 공간들이 뭐 근대 유산이 있는 공간이라든지 과거에 광주 시민들의 어떤 기억이라든지 추억으로 남겨줬으면 하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돼서 이 고층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쟁점 사례들에 대해서 좀 연관지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조성우 교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나머지 패널 분들께서 자유롭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근대 문화유산을 어떻게 존치시켜서 이걸 공공재 역할로서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민간 사업자를 투자해서 하는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일심방직이나 전남방직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이거는 정확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른 사례로 부산광역시에서 제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공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와이어를 생산하던 곳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곳이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부산광역시와 그다음에 이 제강 회사 측하고 여기를 이제 철거하고 밀어버리고 이제 다른 민간 사업자들 통해서
개발을 하려다가 이거를 그냥 공공재 역할로서 하자고 해서 이제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어서 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실은 2002년부터 국토부에서 도시 대상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대상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223개 8개 지자체에 대해서 매년 도시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도시재생 우수 사례로 이제 발굴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공공 주도의 복합 용도 사업을 추진해서 공공성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거보다는 공연장이라든가 야외 공간, 도서관, 그다음에 유리온실, 뭐 달빛 가든 하는 뭐 음식점, 그다음에 중고 서점 등 그래서 옛 정치를 할 수 있는 것들로 한뜻 꾸며놨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 평일이었는데 대략 이용자들이 한 100여 명이 넘게끔 이용을 하고 있었고 네. 또 해서 이렇게 해서 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주거 시설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첫 시범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 안민상 총괄 건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지형 주거 타입이 아니라 저층형의 연도형으로 해서 좀 기존의 정치도 그대로 남기면서 새로운 도시 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좀 올바른 방향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롭게 더 덧붙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조성 네. 위원님하고 뭐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데요. 다만 이제 그 하나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 사적 소유권 문제지 않습니까? 의심방정이 가령 예를 들면, 근데 그 사적 소유에서 내가 이제 이게 형질 변경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제가 좀 지향해야 될 부분은 갑자기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갑자기 바뀐다든가 이런 거 좀 지향을 했으면 좋겠고, 형질 변경을 하더라도 단계를 좀 걷지만 한두 단계는 모르겠는데 서너 단계 건너뛴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뭐 주거지역은 아니니까 이게 상업지역 뭐 이렇게 공장 지대 이런 지구인데 좀 형질 변경을 하더라도 뭐래도 대중화하고 뭐 공원이나 복합시설물을 해서 이렇게 대중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고, 이게 갑자기 그 공장지구에서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우리 도시 경관을 위해서 그렇고, 지금까지 그 2030년까지 지금 올해부터 17만 4천호가 더 공급이 되는 마당에 여기도 또 아파트가 된다면 그건 정말 좀 도시 경관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에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인 활약을 좀 기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문화재는 아니지만 네. 주민들과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그 같이 공유했던 공간들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오랜 건축물을 좀 보존하고 또 재활용하고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성과 골목의 역사성 또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지켰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광청동에 뭐 거의 협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시민 아파트의 윤상원 열사가 들불 야각했던 데 같은 경우는 세 동이 있는데, 저는 세 동을 다 지켜서 도서관도 만들고 공적 기여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역사성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게 한 동만 더 놔두고 뭐 다시 다 헐문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러나 역시 북동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하면서도 그러한 것들 전통적이거나 어쨌든 간에 80년대까지 형성돼 있던 숨쉬었던 같은 문화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일 방지에 대한 부지도 저는 우리 한민선 총괄건축학교에서 이번에 매뉴얼 만드시면서 보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빨리 좀 지켰으면 쓰겠고 적용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 전남 일침 방직은 이렇게 얘기해도 말썽이 많은데요. 일단 저는 좀 어쨌든 딱 중간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분들 모인 데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사유지죠. 그다음에 이제 광주 기본 도시 기본 계획에는 상업지로 바꾸는 걸로 이미 이제 기본 계획상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땅값이 개발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가 문제죠. 네. 자, 그런데 이걸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이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있고 협상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방식이라는 법이 있어요. 도시개발법은 법에 정한 대로 그 금액만큼 개발차익의 금액만큼 도로나 공원으로 딱 띄워주면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저기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유권을 침해할 도리는 없는 거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이 호남대 쌍총 캠퍼스에서 우리 도시에서는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네. 왜 도로하고 공원만 내놓냐? 아예 그러지 말고 현금으로 내놔라. 혹은 대구에선가요? 제 모직은 오페라 하우스로 내놔라. 네. 이런 식으로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지가지 박물관도 되고 지금 뭐 그중에 일부 건물을 이렇게 아예 존치시키는 걸로 되고 이게 다 돈으로 환산되니까 개발 차익의 40에서 60%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40에서 60%를 협상으로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설계도 함부로 못하게 공모를 통해서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도 받을 수 있고 시설로도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협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것에 아파트는 안 된다라고 딱 해버리는 순간 이 사람들은 사업 안 해 이렇게 돼버립니다. 혹은 나 도시개발법으로 갈래. 그래서 문제는 아파트가 안 되고서 거기에 어떻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일정 부분은 분양을 해야지 사업이 되겠죠. 다만 그게 이제 지금 뭐 지출한 안에 의하면 전체 67%를 아파트로 채워왔어요. 그쪽에서 제안을 오기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고 도심에 있어야 되는 도시명 말하자면 주거도 있고 호텔, 백화점, 광주에서 꼭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시설과 더불어서 가장 공공적인 시설도 있고 네. 이렇게 협상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네. 이 참 민감한 문제라서 네. 제가 광주시의 경우에 과거 광산구 쌍암동에 들어설 주상복합 건축물의 높이를 지금 39층으로 제한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무분별하게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에 좀 제동을 건 셈인데,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서 상업지역 내 고밀도 건축물을 제한하고 또 본래 용도 지역에 맞는 건축 계획을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지역 내에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제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민성 건축가께서 먼저 좀 시작해 주시죠. 네, 그 지금 높이 제한을 하는 규제 방식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도로 사선 제한, 주거 지역에서는 북측 방향의 사선 제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업 지역에서는 이제 일조권에 의한 이런 사선 제한이 없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도로 세선도 폐지를 해서 그 결과로 이제 광주의 그 상업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오피스텔이 들어섰습니다. 이게 오피스텔이 말이 오피스텔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아파트죠. 그게 소위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간략한 건축 허가만 갖고 이렇게 막 지어된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용도 용적제라는 제도하고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지금 뭐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 부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지금 쌍암동에 이러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봐요. 그다음에 어린이들과 노약자
적자, 그러니까 좀 소외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인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좀 가요. 그래서 이제 각종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거쳤겠지만 고층 건물일수록 안전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자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소외계층과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 의견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간단히. 네. 뭐 주성우 교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주상복합으로 들어서는 이제 건축물 39층 제안했던 대로 말씀 하셨는데요. 일단은 광주광역시에서는 2019년에 건축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에 원래 보통 중심 상업지역은 1300% 용적률이,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1000%여야 되는데 주거용도 즉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에는 400%로 실은 제한을 해놨습니다. 이제 광주시에서는 이제 되게 높이를 규제하려고 노력한 모습인데요. 근데 이것은 일종의 보면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220%, 250%로 훨씬 더 월등히 낮죠. 그래서 근데 이제 상업 지역이랑 특수성 때문에 높은 용적률을 이제 낮추긴 했지만 이렇게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게 39층이면 21층 이상이 된 경우에 또 영향평가를 받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반경 200m 이내에 21층 건물이 들어서면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미세먼지 분진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통학로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지어지고 나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 즉 일조라든가 다음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는지 이걸 또 보고서를 또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층수가 많이 낮아진 이유가 이 심의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냥 그 심의 보고서를 한 게 아니고 교육환경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기관에. 거기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 있는 박사들이 정량적 데이터로 놓고 평가를 해가지고 심의를 확정짓기 때문에 실은 이제 많이 이 층수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사업 승인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좀 보완하고 지킬 수 있는 좀 이렇게 정량화된 심의 제도가 좀 생길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제 통학거리와 관련해서는 15분, 보통 이제 그게 1.5km, 이제 15분 내에 통학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 층수 제한을 물론 자꾸 기업 규제 같긴 합니다만은 좀 층수를 조금 낮췄으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6조에서 좀 층수를 21층이 아니라 조금 더 낮췄으면 어떠냐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300세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냐, 건축법 제한을 받냐, 주택법 제한을 받냐. 그러면 이제 우리 건설하신 분들은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쪽보다 건축법 적용을 받는 쪽으로 선택했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오래돼서 이제는 조금 한번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냐 입법 정책적으로 생각합니다. 300세대 기준을. 그래서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도 21층 이상이 자꾸 이제 탈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좀 더 한번 더 세밀한 입법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낮추는 쪽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법은 좀 필요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뭐 광주에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의 여러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비롯해서 특히 이제 광주의 도시 개발과 연관져서 앞으로 광주다운 도시 개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봤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미처 다 못하신 말씀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정말 광주다운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혹은 시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 뭐 괜찮습니다. 모두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원섭 위원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실은 오늘 주제가 이제 광주다운 도시개발을 위한 고층 아파트 대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이번에 도시건축 선언 매뉴얼을 보니까 16개 과에 해당되고
30여 개 계획을 반영을 해야 되더라고요. 63개. 63개, 맞아요. 63개. 근데 이제 또 약 한 10여 개에서 15가지 정도 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좀 총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건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총괄 건축가님께서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걸 좀 책임지고 컨트롤 타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꼭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광주시가 지금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점검을 해서 이것만 제대로 적용하게 되면 저는 광주가 상당히 희망이 있다 봅니다. 입법 되기 이전까지라도. 그래서 저는 모든 도시가 역사 문화를 강조하고 있듯이 지역의 전통과 문화가 없는 도시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보다는 사람 중심 도시, 또 아름다운 산과 경치를 하늘을 볼 수 있는 이런 경관의 도시, 녹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걷고 싶은 도시, 또 기후 변화를 대응으로 인한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게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실은 이게 청원을 할 때 저도 제 이름으로 청원을 했지만 이 문제들이 이 도시건축 선언에 대한 매뉴얼을 잘만 지켜주고 적용만 잘한다 한다면 저는 우리 함희선 건축가님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광주시의 행정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함희선 건축가께서도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광주 도시건축 선언은 이제 도시와 건축을 아우르는 이제 광주의 최고 규범입니다. 서울, 부산에도 이제 도시계획 헌장이 있는데 제일 상위에 있죠.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매뉴얼도 만들었고 이행 관리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실은 뭐 이미 광주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염원이라든가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담아냈으니까 잘 이행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좀 바라기는 제가 아까도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국가 주도 위에서 아래로의 그런 식의 하향식의 거버넌스는 이제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시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도시 행정이 가야 되는 게 이제 결국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서 필요로 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도시가 된다면 그게 바로 광주다운 도시와 건축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관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2년여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매우 보람차고 아주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심재훈 예. 네, 제가 몇 가지 마무리만 전망 해주시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 경실은 이제 부동산 건설부동산 계획위원장 입장으로 왔으니까 말씀드리면 광주 경실련 입장에서는 이 수요 공급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가 2018년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봉선동 남구 쪽에 했을 때 28평 전용률 28평 기준으로 84.1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4, 5억이 뛰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있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본 유입이 어디서 됐는지 저희가 이제 거래를 다 조사를 했는데 21건 거래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드러난 문제점이 저희가 입법을 좀 지향하려고 하는 부분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경우에 부동산 매매 계약 경우에 매매 계약서만을 가지고 거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입법 제안도 지금 경실련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등기 당시로 등기부로 첨부된 잔금이 지급된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를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물론 이제 분양 계약자 지위 그거는 지위가 취득함과 동시에 그건 신고를 해야 되니까 좀 다른 문제고, 다만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 그 부동산 폭등 하려는, 쉽게 말하자면 지금 아까 은행 사이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그 은행 사이트가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 은행이 죄송합니다만 어설프게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토교통정보부에서 그 자료를 가져온 것 같지만 또
관리하는 부동산 그 이인이 있습니다. 구역마다 그 중개사 분이 그 이인들이 이렇게 지금 거래를 신고를 받아서 하는데 그 부동산 거래가 실거래가가 어떤 기준이냐면 매매 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 계약서는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부과를 하려고 하면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면 부과를 양도세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대대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돌아다닙니다. 도장만 찍혀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중에 매매 계약이 취소됐다, 해제됐다, 무효됐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 양도세 취득세 부담을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를 첨부한 그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 대금을 가지고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의 그 실거래가 신고 그 부동산 등기에 기재된 매매 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그걸 관리하는 대중에게 공개하는 그 예를 들면 아까 은행 사이트에서는 그런 경우는 그 관리자도 책임을 지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경실련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주가 지향해야 될 그 경관과 관련 또는 아파트가 지어야 될 부분은 5.18 전신과 민주화 5.18 전신 민주화 통일의 성지입니다. 이런 통일의 성지가 달 드러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무등산이 우리가 정말 자랑한다. 무등산과 5.18 정신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지향점을 그렇게 삼고 경관 심의회라든가 도시계획 심의회가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성호 교수께서 마무리 발언 예. 해주시죠. 오늘 토론에 대해서 거의 공통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도시의 어떤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한 통계에 의한 관리가 아닌 이 인과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내용적 측면의 통계 관리가 되어야만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또 강점들을 잘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획일적으로 짓던 아파트로 인해서 이 삭막한 도시를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인간 친화형 도시로 바꿔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노후화된 유휴 시설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도시의 공공성과 쾌적성을 확보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위주의 도시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도시계획도 된 역사를 쭉 보면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걸로 도시계획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광주광역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발 위주의 도시에서 관리 위주의 도시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광주 시민들도 역시 양질의 좋은 주택에 선택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철골 콘크리트 구조 수명은 보통 50년, 길어야 100년이라고 하죠. 우리 주변에 자리한 초고층 아파트, 100년 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현재 좁은 땅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미래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광주다운 도시개발 고민 속 미래를 위한 진정한 대안을 찾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